검찰이 각종 대선 때 제기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와 검증,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이 해수부 장관과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을 했고, 자, 더 나아가서 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한 것도 배당을 했고, 하태경 후보가 문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경위에 대해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도 한 게 있고, 또 문 후보 측에 문 아들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안철수 후보들 인사들에 대해서 문 후보 측이 고소한 건도 지금 검찰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배당을 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어떤 건들이 대선이 끝나면 어찌 될 것이냐, 제가 퀴즈를 내보내겠습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공정하게 수사한다 1번. 2번, 된 사람은 봐주고 안 된 사람 것만 수사해서 처벌을 한다. 3번, 다 털어버리고 전부 수사를 하지 않는다. 니도 걸렸고 그러니 서로 머리 아프지 말고 다 털어버리자. 4번, 찍힌 놈만 골라서 깜빵에 보낸다. 이 중에서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여태까지로 보면 4번 아니면 2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자, SBS가 세월호를 이렇게 해수부 관련자 입을 빌어서 보도했다가 사과한 내용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SBS 보도본부장이 앵커가 직접 5분 30초간 메인 뉴스에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한 부분은, 과거 SBS가 노무현 정권 때 허가가 취소될 뻔한 일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4년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SBS는 세 차례나 의결이 보류되면서 문을 닫을 뻔한 상황까지 갔고, 90년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 겪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SBS는 300억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겨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요. 공적으로 지배하는 KBS나 MBC는 그러지 않은데 사적인 전국 방송국이 되다시피 한 SBS에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SBS는 차기 정부에서도 방송 재허가가 예고되어 있는데 3년 5년마다 계속되는 방송 재허가가 방송사의 목을 쥐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조선일보의 TV조선 또한 시한부로 올해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1년 사이에 방통위원회 등이 요구한 조건을 이렇게 절충을 시켜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경인방송 OBS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BS는 보수 정권으로 이렇게 바뀐 뒤에 매우 정치적인 향배에 민감해져서, 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이남기 SBS 전 미디어 홀딩스 사장이 현재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고, 김성우 전 홍보수석도 SBS 출신이고, 이명박 정권 때는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 최금락 홍보수석도 SBS 출신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초대 부위원장, 3기 방통위 허원재 상임위원도 SBS에서 요직을 거쳤습니다. 결국 SBS 출신들이
방송통신 관련 주요 지책에 다 배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정권 9년에 세월이 좋았던 SBS가 지금 정권이 바뀔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세월호를 고의로 인양 지연했다고 보도를 막 해대다가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 제기 SBS가 가장 많이 한 방송사 중에 하나죠. 그러다가 어찌된 일인지 또 막판에는 이 세월호 인양을 마치 문재인 후보 측을 위해서 고의로 인양 지연을 했다는 듯 세수부 관계자의 녹취까지 따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SBS는요, 이 이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숱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지난번에는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라는 방송까지도 했지만은 어떤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2일날 8시에 잠깐 방송을 하고는 한밤중에 이 방송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 사과를 해놓고 그날 저녁에 또 8시에 24시간이 지난 뒤 보도본부장인 앵커가 5분 30초간 사과하고 또 다음날은 사장이 사내 담화문을 발표해서 또 사과하는 이런 이례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길거리 유세에서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 말을 뒤집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제 저 문재인은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에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해놓고는 같은 날 거리 유세에서 청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때로는 청산을 말했다가 때로는 화합을 말했다가 또 청산을 말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산이든 보복이든 하세요. 저는 뭐 청산이든 보복이든 뭐 조선일보는 뭐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끝나는 게 없기 때문에 청산이든 보복이든 해도 좋은데 자기 잘못도 정확하게 자기 개인의 잘못, 자기 측근의 잘못 이런 부분도 만약 집권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청산을 해야 되고 청산을 한마디로 다 덮는 것보다는 다 청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기 비리까지도요. 그래서 정확하게 청산을 하기를 바랍니다. 문 후보야 되고 나면 몇 명만 골탕 먹인다고 손 좀 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봐줄게 하고 자기 것도 덮어버리는 게 훨씬 좋겠죠. 갖고 있어야 상대방이 꼼짝 못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걸 반대하는데 문제는 문 후보 아들 문준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 국민의당에서 문준용과 파슨스 스쿨을 뉴욕에 같이 다녔다는 한 사람이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갔다. 예술가가 뭘 그런 데 가냐. 본인은 마치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야기가 다 돼 있어서 거기 지원해라고 해서 간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녹취를 공개하니까 이번에는 또 문준영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파슨스 시절부터 비롯해서 나서서 많이 숫자가 제법 많더만요. 나서서 또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파슨스 동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문준용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문준용 평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의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금 정언자가 한 명뿐만 아니다. 직접 들었다라는 사람이 이 2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준용 편을 들어서 동기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딱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 문준용이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 문상호라는 사람은 정언 대상자도 아니고 국민의당이 접촉한 바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그 정언에 따르면 도저히 가까운 친분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언이 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녀 2명이다. 검찰에 출두하면 경악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문준용이 사라졌다. 각 후보들은 자식들이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만 자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문준영을 수배한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안철수 후보는 부인의 서울대 특혜 취업, 더 나아가서 카이스트 특혜 취업 이야기도 있습니다. 딸 안슬이와 관련된 화유학 논란은 뭐 그 뒤에 이야기가 더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당선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그런지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별 의혹이 제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후보의 아들이 삼성하고 현대 등의 대기업에 다녔는데 이것이 특혜 취업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 조카도 무슨 이 정부 공기업의 특혜 취업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 취업 이전에 홍 후보가 뭐 이건희 회장 사면이라든지 현대차 행사에서 축사한 것과 관련해서 전부 아들 취업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사정권에서 벗어난 유승민과 심상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진보를 지향하는 없는사들을 위한다는 심상정 후보가 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고급 돈이 좀 들어가는 대안학교에 다녔다 하는 이의제기까지 나오고 있고, 유승민 후보의 딸은 선거를 돕다가 성추행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제기되어 있는데요. 대선이 끝나면 이 또한 지나가 버릴 겁니다. 지난번에 2012년에 검찰은 안철수 후보의 고발에 의해서 저를 이렇게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고, 전 선관위 가서 조사받고 해가 바뀌어서 검찰에 갔습니다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황장수가 문제 제기한 것도 본인이 분명한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 이러면서 그냥 이쪽 저쪽 다 덮어버리고 끝냈습니다.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 문제를 던졌지만은 그 문제에는 여러 가지 본질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집안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탈법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가. 결국 저런 사람 손에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나 해먹겠는가. 수단과 방법과 도덕과 법을 얼마나 어기겠는가 하는 것이 이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준 특혜 시비, 탈법, 위법 시비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그걸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 벌였던 도덕성에 또 위법을 덮는 그런 이런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권력이 갔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를 건가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뒷바라지했던, 밥도 해주고 각종 방도 치우고 했던 한 할머니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뭐 거기에는 흔히 지금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대통령을 소극적으로 했는가. 마지 못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그야말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매우 진지하게 나와서,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집에서 월급을 준다고 불렀을 때 아마 본인도 구속될 줄 알았겠죠. 사람 믿지 말라고 이 할머니가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최순실이고 3인방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친박 핵심이군요. 자, 결국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억지로 포장을 했지만은 자신이 가져왔던 한마디로 돈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모른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솔직히 최순실이한테 다 맡겨놓고 있었다. 최태민이한테 젊을 때 20대 때부터 의존했다는 것이 본인을 저지경으로 보내버리는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대화하고 일반인의 생활들을 갖다가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할머니 말이 양말 한 짝도 평생 안 사봤다.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왔죠. 속옷 한 벌도 안 사봤을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쉽게 휘둘려 버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자기 자식들 마누라 문제, 집안 문제에서 저렇게 손쉽게 탈법 위법을 저지르면서 백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건가는 뻔한데요.
이번에도 문제 제기만 되고 선거 끝나면 어느 정당도 이거 짚어보자고 이야기 안 합니다. 또 진놈은 진놈대로 입 다물어 버릴 거고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오늘 하루만 버티면 이 모든 문제는 다 넘어갈 거고 당선되면 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가 DJ도 다 이런 식으로 되면 끝나는 거다. 이제 또 물러나고 나오면 터지겠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걸 덮을 거고 기술도 없이 혼자 밥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자, 상도둑놈이 되어야 뻔뻔해야 얼굴이 색깔이 검고 두꺼워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기면 승자에 따라서 모든 기록과 정의와 역사가 바뀌어 버리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닙니까?